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팔톡톡입니다. 이제 웬만하면 약속을 지키려고 오늘 이거 이제 방송한다 그랬으니까 오늘 일을 너무 오래 해서 오늘 방송은 좀 짧게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보려고 해요. 자, 오늘 이제 뭐 금리 역전 해소 포지션을 잡아라. 금리 역전에 대한 이제 리스크, 어저께 이제 무역 분쟁을 알아봤죠. 이 리스크는 뭐다? 이제 복습을 해보면 지금 이제 뭐 중국이 이것만 말고는 빠지면 담으면 된다 그랬어요. 급락이 나오면 계속 채웠다가 이제 반등 구간에 계속 청산을 하는 그런 포지션을 취하면 되고, 이 미국채 판단 언급이 나오면 이거는 하락이 커질 수가 있다. 단기 하락이 이제 커질 수가 있으니까 이게 해소되는 그 부분을 보거나 아니면 좀 많이 빠지면 사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빠진다고 바로 진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 이제 진입 포지션을 조금 릴렉스하게 좀 투매가 충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게 놔뒀다가 이제 비중을 이제 조금 늘려야 되는 거고, 이게 나오기 전에 그 뭐라 그래야 돼, 나머지 뭐 이슈,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가 나와서 지수가 빠지면 그럼 계속 사면 된다. 그렇게 해서 담았다는 말았다는 이렇게 주식 비중 한 50%에서 70% 정도 이제 유동 대응. 이 포지션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금리 역전, 이제 오늘 알아보는 건데, 지금 이제 미국 금리가 1.50%에서 1.75%예요. 이거 한국 금리가 지금 1.5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이제 역전이 됐어요. 비슷한 수준이지만 이제 이게 역전이 됐는데, 한국이 지금 금통위가 4월, 5월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하면 0.25% 인상을 하는 거니까, 이때 금리 인상을 하면 이걸 쫓아가니까 이제 외국인 자본이 이제 다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지금 왜냐면은 한 3월 달에 이제 한 4조 정도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4월, 5월에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러면 한국 금통위에서 이제 금리 인상하면 이제 반등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주식 비중을 좀 늘려놓으면 되겠고, 그리고 이게 이제 6월에 또 이제 FOMC가 있어요. FOMC.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이제 올해 3번 인상을 한다 그랬어요. 이제 미국은 3번 인상을 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FOMC에서 또 인상할 가능성이 있겠죠. 여기서 만약 동결을 해버리면 반등이 조금 더 진행이 될 거고, 6월에 FOMC에서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해버린다. 그럼 또 이제 금리가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걸 이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어저께 영상 댓글 한번 보고 갈게요. 어저께 영상은 뭐야? 조회수가 아직 약하구나. 이제 보시는 분들은 이거 따봉마크 빨리빨리 눌러주시고, 무역 분쟁, 어저께 이제 무역 분쟁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제 관점에서 분석을 한번 해봤고요. 그 영상에 댓글 달린 겁니다. 마인드 정립에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 비판하기는 쉬워도 콘텐츠 만들기 진짜 어렵죠. 이게 제가 하는 콘텐츠는 특히 그래요. 이건 어차피 조회수도 많이 안 나오고, 사실 뭐 조회수가 많이 나오려 그러면은 간단해요. 제가 머리가 또 좋잖아요. 머리가 나쁜 놈이 아니라고. 조회수 많이 나오게 해갖고 내가 유튜브 할 거다, 그래갖고 뭐 유튜브 수익만 볼 거다, 그러면은 지금 사람들이, 주식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컨텐츠를 짜면 돼. 그렇게 해서 우후죽순으로 막 퍼뜨려 놓으면, 그러니까 낚시하는 그런 영상을 많이 만들면 당연히 조회수가 빨리빨리 올라가고 광고 수익도 막 늘어나겠죠. 근데 지금 내가 만드는 컨텐츠 같은 거는 진짜 시간도 많이 들고 힘들단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분석을 해야 되고, 물론 내가 하는 일이니까 기본적으로 학원은 있지만, 이걸 컨텐츠로 만들어갖고 내가 영상을 올리기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이유 없는 비판 같은 걸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하라고. 자,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꼭 누르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자, 나만의 장기 투자 시스템을 만드는데 톡톡님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 또 좋은 글밖에 없네. 악플이랑 이제 비판글은 달라요. 비판글은 악플글이 아니야. 나랑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 그런 의견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좋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보고 나와 다른 생각을 또 같이 접하면 스스로 기준을 잡는 데 또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영상에서 이제 덧글은 살펴봤고요. 자, 오늘 주제로 들어가갖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미국과 한국의 금리 역전. 이게 외국인이 팔아야 하는 이유. 금리가 한국이 높아지면 한국이 미국은 보통 보면 전 세계 기준금리를 입힌다고 보면 돼요. 미국보다 매력이 떨어져요. 이제 해외에다 투자를 하려면 뭐 세금도 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세금을 자국에다 내잖아요. 우리나라도 중국 주식이든 어디든 딴 데다 투자하면 뭐 세금이 막 수익금에 뭐 양도세 뭐 이래갖고 한 20%씩 빠진단 말이야. 그 리스크를 뭐하고 하려고 그러면 환차익, 여기에 대한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큰 자금 굴리는 메이저들은 이 금리에 대한 환차익, 예를 들어서 자국 금리보다 다른 나라 금리가 높거나 하게 되면 여기가 더 매력이 있죠. 왜냐면은 금리가 여기가 더 높으면 그냥 자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환율에 대한 수익이 또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되게 어렵네. 아무튼 그래요. 이거는 이제 뭐 네이버에서 쳐보고 스스로 공부해보면 다 알겠지. 그래서 메이저들은 지수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중국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 중국에 있는 중소형주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른다고. 중소형주는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나라도 아니고 다른 나라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중소형주도 분석하기가 어려운데 리포트 막 내놓고 뭐 여기저기 증권사 뭐 이런 거 보고 뭐하고 해도 분석하기가 어려운데 해외에 있는 주식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다들 아는 기업. 뭐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다 그러면 뻔하죠. 뭐 페이스북, 애플, 뭐 우리가 다 아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중에서 이제 뭐 투자 포지션을 잡겠죠. 이제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환차익 매력이 한국은 떨어지면 또 지수가 2017년도에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월, 3월에 이제 뭐 한 2, 3조 팔았죠. 외국인들이. 이걸 누가 받았어요? 다 개인들이 다 받았단 말이야. 왜? 이때 기관도 같이 팔았으니까. 이게 받은 게 뭘까요? 뭐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그리고 뭐 바이오. 이거 받았겠죠. 이걸 이제 개인들이 메이저 소국 거를 메이저 매물을 받아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되면 굉장히 지수가 지금 무거워져 있다. 그래서 상방으로는 지금 강하게 올라갈 수가 없고 하방으로는 단기적으로 충격이 툭툭툭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인버스 비중을 섞어서 트레이딩하면 좋은 구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자, 오늘 그래서 금리 역전에 대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살펴보고 그 리스크를 우리가 어떻게 투자 기회로 잡아갈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걸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국의 금리 인상 시기를 살펴야 돼요. 지금은 일단 금리가 역전되어 있어요. 지금 금리가 뭐라고요? 미국이 1.50%에서 1.75. 한국은 1.50%. 이렇게 지금 현재 금리가 이래요. 현재 금리. 현재 금리가 이렇단 말이에요. 현재 금리가 이래. 자, 한국 시장은 이제 외국인이 끌어가는 시장이에요.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까지 자국민들의 투자, 주식 투자 비중이 굉장히 작아요. 우리나라는 거의 부동산 투자를 하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가계부채가 그래서 많은 거야. 부동산은 자기 돈으로 살 만큼의 작은 덩어리가 아니야. 그렇다 보니까 이제 빚을 내서 사죠. 근데 그동안 빚을 계속 내서 사도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계속 부자가 됐던 이유는 뭐예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빚을 내서 사면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거야, 부동산이. 근데 그 부분들이 이제 사라지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사라졌고 한국은 지금 가계부채가 전 세계 2배 정도 됩니다. 이게 전 세계를 다 합한 2배가 아니고 전 세계 평균의 한 2배 정도 된다는 거예요, 가계부채가. 서민들이 그렇게 빚이 많다고. 기업들은 돈이 굉장히 많은데 한국은 서민들만 빚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다른 나라보다 2배 더 살기 힘든 거야.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왜 그럴까 이게? 부동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 시세가 전 세계 2배. 그러니까 전 세계 평균 이제 물가며 뭐며 이런 거 정도 다 더해갖고 부동산 값어치를 딱 이제 판단을 해봤을 때 한국 부동산은 전 세계
2배 정도 지금 비싸다고 볼 수 있어요. 전 세계 평균을 쳐가지고 국민들의 무슨 이제 GDP며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통계를 내가지고 부동산 평균 시세를 딱 내가지고 거기에 이제 대입을 해보면 한국이 전 세계 거의 한 2배 정도 이게 가치가 고평가돼 있다는 거죠. 부동산 가치가. 그래서 제가 과거에 강남집값 반토막 될 거다 뭐 이거 영상을 올렸을 때 그 반토막이라는 게 아무런 계산 없이 말씀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통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해서 뭐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은 이게 뭐가 문제일까? 왜 한국이 금리 인상을 왜 못할까 지금? 이걸 먼저 봐야 되는 거죠. 그 가계부채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제 기준금리가 기준금리가 아니고 기존에 이제 집을 처음에 사면 금리를 이제 3%나 뭐 이렇게 동결을 해주고 집을 이제 뭐 이자 책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한 3% 정도 됐어요. 은행에서 이제 대출 나온 게 담보대출이. 담보대출이 대출이자가 한 3% 정도 됐다고. 근데 이 대출 이자가 지금 5%까지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끝나요? 아니죠. 내년 뭐 이렇게 계속 금리 인상이 된다 그러면 담보대출이 7% 10%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자 부담이 더블에서 막 따따블 막 이렇게씩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매물이 많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저도 그래서 집을 내놨고.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진짜 이제 피해를 받은 서민들은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는 서민들은 나중에 이제 부동산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 집값은 빠지는데 대출만 남아있는 뭐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면 빚은 열심히 갚는데 계속 가난해지는 거죠. 레버리지 효과를 거꾸로 얘기하면 집값이 올라가면 빚을 내서 샀기 때문에 그 이자보다 집값이 더 빨리 올라가면 수익을 크게 만들어주겠죠. 반대로 근데 이제 집값이 빠지기 시작하면 내 돈은 싹 없어지고 빚만 남는데 빚을 갚을 돈이 안 되면 그냥 길거리에 내쫓기게 되는 거죠. 이거를 미국 같은 데는 2008년도에 다 경험했는데 우리나라는 2008년도에 집값이 많이 안 빠졌어요.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금통위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예요. 쉽게 금리 인상을 못 하는 거죠. 우리나라 가계부채 부담이 너무 크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한국이 지금 이제 전 세계 금리가 괴리를 맞춰야 돼요. 그래야 외국인 자본이 다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유럽도 이제 금리 인상을 계속하고 뭐 중국이면 아시아, 뭐 동남아까지 이제 금리 인상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금통위 일정을 보면 이제 4월 12일, 5월 24일, 4월 12일 날 만약에 금리 인상을 안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충격이 있을 수 있겠죠, 지수에. 반대로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 반등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5월 24일 날 또 금리 인상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제 충격이 좀 크게 올 수 있어요. 왜? 만약에 FOMC가 미국 FOMC가 이게 한국이죠, 한국 금통위 4월 12일 5월 24일 날 금리 인상을 안 하면 안 할시 이제 미국에서 그러니까 4월 12일 날은 사실 금리 인상을 안 해도 만약 이것 때문에 빠진다 그러면 사면 되겠죠. 5월 24일 날은 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5월 24일 날까지 안 하면 이건 어때요?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되겠죠. 왜? 충격을 크게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미국 FOMC에서 FOMC가 언제 있냐면 6월 12일에서 13일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한국이 금리 인상을 안 했는데 6월 달에 만약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해버린다.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1.75에서 2.0. 이거는 굉장히 큰 금리 차죠. 0.5%면. 이렇게 돼버리면 충격이 크게 올 수 있습니다. 한국 증시가. 그렇기 때문에 4월달, 5월달에 금리 인상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 돼요. 한국 금통위에서. 그리고 미국 FOMC가 6월달에 금리 인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기에서 만약에 4월달, 5월달, 4월 10일, 5월 24일에 여기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한국은 1.75%죠. 근데 미국이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6월달에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또 이렇게 역전이 되는 거예요. 지금이랑 똑같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7월달에 한국은 이제 7월달에 또 있어요. 이제 7월에 7월 10일 8월 31일 6월에 만약에 금리 인상을 안 하게 되면 이제 금리 수준이 비슷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반등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6월 달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금리 격차는 또 똑같아진다. 근데 금리를 이렇게 연속으로 올리기가 한국은 지금 부담이 된다 얘기를 했었죠. 제가 봤을 때는 4, 5월 달에 한 번이나 4월 달에 올리면 7월, 8월 달에는 못 올릴 가능성이 높고 4, 5월 달에 안 올리면 7월, 8월 달에는 올리겠죠. 무조건 올려야 되겠죠. 6월 달에 미국은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고 이건 거의 반반이에요. 무역 분쟁이면 뭐 이런 거 저런 게 엮여 있는 게 있어서 이걸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할 수도 있고 많이 금리를 올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미국은 또 언제 있냐면 9월 25일 26일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국은 만약에 6월 9월 달에 다 올려버려.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2.25%까지 되죠. 25% 2.0%. 그럼 우리나라는 4월 달이든 5월 달이든 4, 5월이든 7, 8월이든 한 번밖에 못 올린다 그러면 1.75%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이 4월 달, 7월 달, 4월, 5월이나 7월, 8월에는 한 번은 올릴 것 같은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 번 이상은 올리기가 힘들어요. 근데 미국은 6월, 9월 다 올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6월, 9월을 만약에 미국이 다 올려버리면 이거는 금리 격차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외국인 자본이 굉장히 빠르게 빠져나갈 수가 있다. 결국은 최상의 시나리오를 생각해보면 한국은 두 번 다 올리고 미국은 한 번만 올리면 어떻게 돼요? 금리차가 똑같아지겠죠. 한국은 4월, 5월 중에 한 번, 7월, 8월 중에 한 번 해갖고 두 번을 다 올리고 미국은 6월이든 9월이든 한 번만 올리면 이거는 똑같아지겠지. 금리가 2.0% 선에서 이렇게 똑같아질 거란 말이에요. 이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한국은 두 번 다 올리고 4, 5월 달에 한 번, 7, 8월 달에 한 번 올리고 미국은 6월이든 9월이든 한 번만 올리게 되면 금리차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지금보단 낫죠. 이렇게 되면 이제 지수가 이제 충격보다는 좀 횡보를 한다든가 외국인 자본이 조금 들어올 수가 있고 근데 한국은 여기서 한 번만 올려버리고 미국이 두 번 다 올려버리면 이건 이제 거꾸로 된다는 거죠. 한국은 1.75가 되고요. 1.75가 되고 미국은 이거는 이제 금리 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진다. 그러니까 잘해봐야 본전이고 이 금리 같은 부분이 만약에 최악으로 가버리면 이거는 외국인 자본이 굉장히 크게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 증시에서. 그러면 이게 크게 빠지면 한국에서 방어를 하겠죠. 한국 방어를 누가 해요? 연기금과 투시는 계속 판다고. 이런 상황이 되면 투시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빠질 걸 알아서 투시는 다 내다팔 거예요. 왜? 단기 세력이니까. 투신이나 금융투자, 투신 이런 데는 다 판다고. 연기금하고 이제 장기 펀드. 이런 데서 이제 들어오겠죠, 자금이. 왜? 많이 빠지면 가격 메리트가 있으니까. 가치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되려 그러면 어느 정도 빠져야 자금 집행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연기금과 장기 펀드 같은 경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안 좋아요. 지금 이거는 최상의 시나리오로 가도 본전이고 안 좋은 방향으로 가버리면 금리 같은 부분은 지금 이번에 남아있는 이 부분에서 이제 금리 같은 경우 보면 외국인 자본이 지금 단기적으로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무역 분쟁 이슈도 이거는 이제 단기에 끝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금리차 이 부분이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지? 리스크하다. 그래서 굉장히 좀 지수가 제가 봤을 때는 지수가 한 6월까지 5월에 이게 다 해소된다고 보면 5월 말까지 거의 한 마이너스 10% 20% 빠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서 이제 충격을 조금 더 받아버리면 마이너스 30%까지 빠질 거예요. 지수가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져요. 근데 당연히 빠지면 바로 회복이 되겠죠. 금방 회복이 돼요. 왜냐면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좋기 때문에 무역 분쟁이 크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미국채를 판다든가 그런 정도의 포지션에 나오지 않는 이상 그건 이제 나온다는 건 거의 어렵고 그럼 이제 금융위기 수준의 큰 그게 되는데 중국이 같이 망하자고 그럴 가능성은 어렵고 지금 경제가 20년 10년 만에 지금
좋은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찬물이 끼얹을 가능성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10%도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도 빠지겠죠? 지수가 이만큼 빠지려고 하면 뭐가 빠질까요? 지금 중소형주라든가 기본적인 오르지 못한 주식들, 그런 종목들은 빠질 때가 많이 없어요. 빠질 자리가. 이렇게 빠지게 되면 바이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많이 빠지겠죠. 물론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사실 빠질 자리가 많이 없어요. 한 30-40%나 빠질 거예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빠진다 그래도 많이 빠질 자리는 없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빠질 자리가 있죠. 빠지면 한 30%에서 이거는 한 70%까지 종목별로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있겠죠. 바이오 그동안 많이 올랐던 대형주들. 그러면은 나머지 이제 이 대형주들 말고 나머지들이 방어를 해주면, 나머지 전체가 다 방어를 해주면 한 요 정도 빠진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딱 이걸 보면 뭘 알아야 돼요? 지수에 연동되어 있는 대형주들은 어렵다. 근데 종목 장세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동안 대형주들만 가면서 중소형주들 계속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종목 장세가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거기에다 포지션을 보고 지수가 급락이 나올 때는 다 같이 빠지겠죠. 그리고 반등이 나올 때는 대형주들은 무겁게 반등을 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7% 빠졌으면 한 3%, 5% 반등하고 또 빠지는 거고, 이제 기존에 있던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은 뭐 이제 한 5% 빠졌다가 한 7%, 10% 이렇게 반등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봐야 이제 중소형주들은 많이 올려봐야 전체 지수에 영향을 주는 게 작기 때문에 그런 종목 장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테마만 난무하는 더러운 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언제까지? 일단 5월에서 이제 5월 부분까지 이제 금리를 살펴야 되고요. 이게 9월. 그럼 이게 모든 게 다 이제 마무리되는 시기는 언제일까? 10월, 11월. 이 부분에 이제 악재가 전부 해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때부터 시장은 움직이겠죠. 그 부분을 포지션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가계대출 부분의 해소가 필요하다. 가계대출이 너무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거 위험하고 한국이 뭐 망하지는 않죠, 이걸로. 근데 서민들이 굉장히 많은 서민들이, 그러니까 서민들의 대부분이 아니다. 뭐라 그래? 대부분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서민들 중에 거의 직업이라든가 이런 게 좀 변변찮고 뭐하고 한 그런 서민들은 길거리에 내앉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국에서 이제 그 부분을 메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기업에서 삥을 뜯어서 메워야 되겠죠. 이제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는데 서민들은 줄 돈이 없어. 그럼 어디 계겠어요? 돈이 많은 기업들한테 삥을 뜯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확대가 되고 뭐하고 하게 되면 당연히 한국 기업들은 해외로 많이 나가게 될 거고, 한국 경제는 이제 점점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국가에서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찾아보면 가계부채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는 거고, 그래서 한국 금통위에서도 금리를 빠르게 못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대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내수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되고 뭐하고 하려고 그러면 경제가 확 살아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4차 산업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4차 산업은 기업들의 부를 키운다. 그리고 서민들은 더 가난해진다.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업들은 부를 키우고요, 서민들은 더 가난해지는 이런 악순환이 단기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분이 이제 이 양극화가 어떻게 해소가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먹고 사는데 점점 돈이 필요하지 않은 세상, 이게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로봇이 농사 다 짓고 점점 인건비가 필요 없어지고 뭐하고 하게 되면, 나라에서 농사를 지어서 사람이 필요 없으면, 인구수가 줄고 하면 기존에 지금 가지고 있는 부라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축적이 돼 있는 걸 가지고 농사를 계속 짓고
뭐 농사짓고 이제 먹고 사는 거는 이제 뭐 해서 농사짓고 작은 땅에도 수확량을 크게 키울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발달하겠죠. 그러면은 국가에서 농사를 지어서 공짜로 국민들한테 전부 나눠줘도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경제가 앞으로 4차 산업으로 만들어질 거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비스 산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콘텐츠 산업이라든가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는 거, 먹고 노는 거, 이쪽에 대한 산업이 굉장히 좀 발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먹고 사는데 이제 뭐 부담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는 점점 그렇게 이제 변화해 가겠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한 50년, 무슨 뭐 길게는 이제 뭐 100년, 근데 50년 안에 아무래도 되지 않을까, 한 30년 안에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당장 힘들겠죠. 한 2, 30년. 근데 이게 뭐 부자들은 어차피 다 기업의 지분들 갖고 있고 뭐하고 하니까 서민들이 힘들어지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보여져요. 이거는 어떻게 강제적으로 국가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자, 지금 보면 부동산에 이제 집도 내놨고 하는 걸 보면 우리 빌라에서도 또 집을 우리만 내놓은 게 아니고 빌라에서도 또 딴 데들도 이제 다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빌라에서도 몇 개씩 내놓는 거야. 그러니까 대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서 집이 쉽게 나가지가 않아. 그리고 금리 인상이 가속화되면서 주택 매물이 그러니까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부동산이 이제 폭락 충격이 올해든 내년이든 이제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부동산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 내수가 얼어붙겠죠. 근데 이제 이 기간은 한 1, 2년 남아있지 않나 보여지고, 한국은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죠. 그러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내수가 살짝 얼어붙어도 사실 기업들에는 크게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총 GDP는 계속 증가할 거란 말이에요. 왜?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서 돈을 벌어오기 때문에 내수가 조금 죽어도 내수 기업들은 전체 기업의 비중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작은 규모란 말이에요. 한국의 내수 기업들을 수출 기업이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80% 90%라 그러면 내수 기업은 뭐 한 10%나 20%밖에 안 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본 건 아니지만 우리가 주식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만 봐도 대부분이 다 수출해서 먹고 사는 기업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내수가 망가져도 사실 별로 타격이 없다. 전체 시장으로 보면.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봐야 되고, 이제 이를 핑계로 이제 수출주들도 함께 만약에 무너진다면 이제 한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무너지는데 수출주들도 같이 이렇게 무너지는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이제 또 다른 기회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계대출 부분은 언젠가는 터질 건데, 이게 올해가 되든 내년에가 되든 뭐 3년 후가 되든 언젠간 터질 거예요. 이게 터지게 되면 이제 내수가 좀 죽으면 사람들이 주머니가 가벼워지니까 내수가 좀 죽는다고 큰일 날 일은 없다는 거죠. 이제 수출이 받쳐주게 되면. 근데 이제 무역 분쟁이 장기화 돼버리면 수출주들도 힘들어지겠죠. 그럼 이제 국가는 이제 긴축을 해야 되는데, 무역 분쟁은 뭐 2년, 3년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전 세계가 몰락이에요, 거의. 엄청난 리스크가 올 거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 몇 년 안에 이제 한국 내수는 이런 죽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악재가 나오고 무역 분쟁이 해소가 되면 수출주들한테 또 오히려 호재라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여서 이제 포지션을 잡아갈 수가 있고, 악재를 이제 뭐 미리 예측하고 들어맞았을 때 기회를 잡기 위한 현금 유동성은 이제 꼭 필요하다. 그리고 악재를 두들겨 맞고 투매에 동참하는 건 가장 어리석은 짓이다. 악재를 두들겨 맞기 전에 현금을 만들어 놓고 투매가 나왔을 때 담아야죠. 그렇죠? 아니면 나는 그냥 주식은 여유자금 일부만 해놔있다면 투매가 나왔다 그러면 자금 투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포지션 항상 이렇게 취해야지, 악재를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두들겨 맞았어. 그럼 반등 구간에 조금씩 현금을 만들어 놓는 거지. 그게 단기간에 끝날 악재가 아니라 그러면 현금을 좀 만들어 두고 다시 빠졌을 때 채워갈 수 있는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악재를 두들겨 맞기 전에 준비를 한 사람들은 이 악재의 투매가 나오면 남들이 던질 때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지션을 그렇게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예상 못했던 돌발 악재를 두들겨 맞았다 그러면 반등이 급하게 들어와요. 왜? 그만큼 많이 빠지니까. 돌발 악재는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반등이 들어오는 구간에 약간 손실 구간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도 조금씩 잘라내고 현금을 만들어 놨다가 그 악재가
무뎌질 때, 그러니까 매물이 나오는 속도가 줄어들 때, 그때 다시 사게 되면 또 효과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포지션을 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돌발 악재를 맞았다. 예상 못한 악재. 이 돌발 악재라는 거는 시장을 계속 분석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지만, 내가 분석 못했던 것들이 갑자기 시장을 두들기면 어떻게 돼요? 일단 반등 구간에 비중을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조정이 완만해지면 줄였던 비중을 추가, 이렇게 포지션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악재들을 미리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등이 나올 때마다 비중을 줄였다가 이런 악재가 나오면 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포지션을 보면 되고, 4월, 5월은 이제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과정을 살펴야 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무역 분쟁을 해소하는 중국, 미국의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아직 안 만들어졌죠? 말만 나오고 있는 거지. 아직 안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졌다 그래도 바로 협상이 되겠어요? 아니죠. 협상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있겠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막 말 바꾸기 하고 별로무 짓거리 다 할 거라고. 트럼프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졌다라는 소식에 급등을 하면 챙겨놓으면 되겠죠. 협상하는 과정에 뭐가 문제가 생겼다 해가 급락을 하면 또 사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무역 분쟁을 보면 되는 거고, 전 세계와 반대로 가고 있는 금리 인상 부분을 맞춰가면서 한국만 지금 계속 금리 동결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는, 우리나라만 빼고 전 세계는 다 금리 인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디커플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증시만 왕따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외국인 자본이 움직이는 시장이에요. 한국 시장도. 그렇다 보니까 왜 자국민들은 다른 나라들은 자국민이 주식을 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근데 한국은 전 세계 자국민 주식 투자 비중의 절반도 안 된다. 근데 부동산 투자는 전 세계의 2배 수준이다. 이상 수준이다. 다른 나라는 부동산보다 주식에 투자를 더 많이 한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 국민들은. 근데 한국은 주식 투자는 투자를 덜하고 부동산 투자를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 공급이, 한국은 이제 급속히 성장하면서 이제 집 같은 것도 점점 좋은 집 뭐 이런 집을 찾아다니고 잘 살고 먹고 살만 하니까 자식들도 많이 나. 그렇게 해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이 끝자락에 온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 과열 구간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가장 많이 과열되어 있는 그 구간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게 미국이 먼저 이런 적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일본, 그리고 이제 한국까지 돌아온 거예요. 우리 다음에 어디겠어요? 이제 중국으로 가겠죠. 중국 다음에는 또 어디로 가고, 이제 뭐 베트남으로 가고, 뭐 이렇게 가겠죠. 이게 돈단 말이에요. 이것도 사이클이 돈다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지금 부동산 투자를 줄이고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주식 투자 비중이 국민들이 그렇게 작다 보니까 변동성도 크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무슨 뭐 그 부분도 있지만 북한에 대한 무슨 뭐 리스크로 인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한 디스카운트를 받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국민들이 주식 비중이 높으면 그 디스카운트 비중이 줄어들겠죠. 어차피 우리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데 북한에 전쟁하면 어차피 뒤지는 건데 어차피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 주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자국민들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계속. 그 전에는 이제 부동산으로 투자를 하면 됐는데 부동산 시장이 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쪽 자금들이 다시 옮겨온다는 거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도 함께 충격을 받겠죠. 부동산이 이렇게 무너지고 뭐고 하면 내수가 죽는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주식시장도 충격을 받겠죠. 근데 그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매력이 없어, 미래가 없어, 부동산에. 그럼 그 자금이 어디로 옮겨오겠어요? 주식시장으로 옮겨온다는 거죠. 그 과정이 되면 결국은 그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고 가계부채가 뭐 문제가 되는 그 수준에도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 지금 금리 같은 부분이 한국이 전 세계랑 반대로 가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부동산이 비싸니까. 이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자, 그래서 북한과의 4월 회담을 확인을 해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모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하락 조정은 이제 마무리가 될 거고요. 고밸류 섹터는 이제 조정이 완만하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저평가 가치주들 그리고 신규 테마가 주도 섹터로 부상할 거예요. 근데 주도 섹터가 나와도 그러니까 막 급등해가고 뭐하고 하는 바이오처럼 그런 섹터가 이제 IT 다음에 바이오가 움직인 것처럼 그런 주도 섹터가 나와도 이게 시장에 코스닥 지수를 들어올리고 코스피 지수를 들어올릴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도 섹터보다 테마 흐름만 탈 거라는 거죠. 시장으로 들어올릴 힘이 없어. 왜? 시총이 작으니까. 그런 시장 흐름이 만들어질 거다. 그러니까 테마가 순환매가 도는데 뭘로 돌까? 테마가 지금 돌 게 뭐 있어? 4차 산업. 오늘 남북 경협. 남북 경협이 아니어도 무슨 뭐 이제 이쪽 관련된 이제 북한과의 무슨 산업에 관련된 이쪽 테마 딱 보이는 게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쵸? 얘네들이 계속 돌면서 순환매가 돌릴 거라고. 4차 산업 관련 테마들 중에서 지금 안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뭐예요? 보이죠? 2차전지 이제 한번 나왔고 수소차도 뒤따라 한번 나왔고 그 다음은 어디로 가겠어? 또 그거 돈 다음에 또 어디로 가겠어요? 또 2차전지 또 수소차 또 그 다음에 알도 들고 이 종목 장세가 계속 이제 반복이 될 거다. 올해는 2018년도에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남북 경협 테마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협주들 움직여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겠어요? 이거 알겠죠? 그건 이제 제가 이제 포지션 잡아놓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해놔서 나중에 그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뭐하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되지? 영상을 제작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분석한 내용은 우리 회원들이 먼저 일단 수익으로 챙겨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오픈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거고 코스피 코스닥 이제 시총 상위 섹터를 거의 꼭지까지 올려놓은 부분이에요. 지금 시총 상위 섹터가 거의 꼭대기까지 가 있다고. 바이오는 일단 가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자리까지 와 있고 그리고 IT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지금 뭐 기술주 폭락이니 어쩌니 하면서 뭐 미국에다가 이제 중국에서 한국산 뭐 비중을 줄이겠니 뭐하니 하면서 지금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밸류에이션은 이제 뭐 매출이나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실적은 어느 정도 이제 무난하게 나오는데 미래에 대한 불안이 계속 1, 2년 후에 어찌 될까? 이 불안감이 계속 있으면서 주가는 선반영한다. 1, 2년 후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실적이 조금씩 안 좋아질 거다 하면 주가는 지금부터 빠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총 상위 섹터들은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저평가 섹터는 이제 바닥을 탈피한 다음에 2018년도에 이제 바닥을 탈피하고 2019년도에는 주도주를 바꿔서 움직일 거다. 바닥을 탈피해놓고 시총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만한 힘을 키워서 2019년도에 그 섹터가 그대로 날아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도주들은 2018년도에 잘 살피면 2019년도에 주도주를 아무래도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대세장의 마지막 파동 이후엔 폭락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이번에 2018년도에 이렇게 다져서 주도주를 바꿔서 슈팅이 나오면서 시장 전체가 뭐 이게 들썩거리는 구간이 2019년도에 나오면 2019년도 후반에는 폭락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건 금융위기 수준의 폭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오늘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한 걸 이제 차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코스피 지수 월봉이에요. 코스피 지수 월봉인데 이걸 좀 당겨서 보겠습니다. 제가 과거 영상에서 보면 지금 구간이 어디라고 그랬죠? 이 구간이랑 똑같은 구간이라고 그랬어요. 이 구간이랑 똑같은 구간이라고 그랬죠. 지금 구간이 이 구간이랑 똑같은 구간이라고. 이때랑 모양이 완전 똑같죠. 자, 여기에서 이제 4월 달에 이제 뭐 충격을 한번 받고 뭐하고 하는데 무너지지 않고 지켜진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모양이 약간 바뀔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무너지는 폭이 좀 커질 수도 있어요. 박스권이 이렇게 커질 수가 있다고. 변동폭을 키우면서. 그런데 이 변동폭을 줄일 수도 있겠죠. 똑같은 그림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때 변동폭과 똑같은 그림으로 갈 수도 있어요. 하면은 이제 뭐 그러니까 빠져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빠지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한번 훅 무너졌다가 바로 들어올려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는데 이때랑 똑같은 흐름이다. 지금 뭐가 남아있다? 이게 남아있다. 이게 이 마지막 3파동이 남아있다. 어디까지? 자, 3000포인트 위까지. 3000포인트나 뭐 4000포인트도 5000포인트도 어디까지 갈 거예요. 그걸 왜 모르냐면 이번 대세장이 조금 더 길게 진행이 될 수도 있겠죠. 뭐 북한이랑 무슨 뭐가 해소되고 한국 디스카운트가 좀 해소되고 뭐하고 하면 예상보다 많이 갈 수도 있겠죠. 이때 이렇게 움직였던 것보다 많이 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온다? 이 폭락이 예정되어 있다. 이게 뭘로 나올 거야, 한국은? 이제 뭐 가계부채니 뭐 이런 거 하면서 금리가 올해 마무리되고 내년까지 이제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 2019년까지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이야기를 했죠. 금리 3% 미만에서는 금리 기준금리 3% 이상 3% 이상 구간부터 이제 리스크 요인이다. 2019년도에 벌어질 수도 있고 이게 만약에 2020년도, 2021년도까지 간다 그러면 대세장이 이 마지막 3파동이 이렇게 6개월 만에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2, 3년 이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6개월 만에 끝나버리면 이 위에서 무언가 리스크가 나오겠죠. 6개월 만에 이게 끝나버리면 한국 시장 3000포인트밖에 못 가는 거고 무슨 뭐 6개월이 아니고 몇 개월이야 이거. 그러니까 대충 뭐 6개월에서 한 10개월 안에 이제 2019년도에 끝나버리면 이거는 이제 기준금리가 한 3% 정도 에서 이제 이게 무너진 흐름이 나올 거고 이게 만약에 2021년 뭐 이렇게 가버리면 기준금리가 이제 4%에서 4.5%. 자, 이건 왜 이렇게 만들어질까요? 자, 4차 산업에 대한 버블 확대. 그러면 이번 조정이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보면 이번 조정이 지나면 이 상승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번 조정이 지나면 이 상승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지금은 이제 무역 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친 짓거리만 안 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무너질 가능성은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가능성이 나오려면 뭐 해야 돼요? 중국이 같이 죽자 나와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국이 같이 죽자 해버리면. 그러니까 차트로 모든 걸 보여줘. 그러니까 차트가 미래의 차트 흐름이 여기에서 이제 무역 분쟁이 마무리되고 북한이랑 협의가 잘 되고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에서 만약 그런 것들 중에 해소가 안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다시 4차 산업주들을 4차 산업 이제 뭐 그쪽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시작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수는 이게 예측을 하는 거는 항상 기본적인 분석 다음에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빠질 가능성은 뭐라 그랬어요? 무역 분쟁이 이제 가속화되고 북한이랑 뭐 전쟁이 난다든가 아니면 뭐 미국이 무슨 그러니까 뭐 전쟁이 난다든가 아니면 그 뭐라 그래야 돼? 무역 분쟁이 거의 뭐 최악으로 치달을 경우에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 이거는 확률이 뭐 진짜 10% 20%도 안 돼요. 10% 20%도 안 된다. 20%도 안 된다. 그러면 이 박스권 위로 갈 확률이 높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주식 비중을 최소한 50% 정도는 보유를 해야 되겠죠. 미국채를 만약에 내다 파는 중국에서 내다 파는 그런 흐름이 감지가 된다 그러면 주식 비중을 30%까지 줄여야 되겠죠.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봐야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딱 보면 어디에 걸려 있어요? 이게 거짓말같이 여기 딱 걸려 있다고요. 거짓말같이 이때 딱 걸려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추세가 어디가 잡혔어요? 이렇게 딱 잡혀 있죠. 바이오가 여기서 투매가 나오면 이게 깨질 거예요. 여기에서 엄청난 기회를 주는 거죠. 이 추세선 밑으로 만약 깨지는 구간이 나오면 이거는 뭐라 그래야 돼요? 집 팔아서 사도 돼. 근데 이 구간이 안 나오면 코스닥도 완만한 조정 후에 이제 이걸 돌파를 해서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할 거다. 어디까지? 4차 산업 버블이 끝나는 때까지. 뭐 한 3000포인트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뭘로? 4차 산업으로. 자, 이 4차 산업으로 가게 되면 바이오들도 가겠죠. 못 움직이는 종목들 막 중소형주들은 막 1000% 막 2000% 이렇게씩 날아다닐 거라고요. 그 구간에 만들어진다고. 그런 큰 장이 지수가 이제 진짜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이게 대형주들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다 갈 거예요, 다. 중소형주, 대형주 할 거 없이 뭐 다 갈 거라고. 이렇게 움직이는 구간이 만들어질 거고, 이 추세선을 그려봤을 때, 자, 무역 분쟁 이슈가 좀 이제 뭐 리스크가 커지고, 북한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면, 이 구간이 만들어질 거다. 이때가 엄청난 기회가 되겠죠. 이때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수가 지금 자리에서 한 40%, 50% 빠져야 돼요. 이런 구간이 뭐 있다?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 리스크가 굉장히 커져서 진짜 붙어버리면, 미국채 뭐 내다 팔고 유럽이랑 붙어버리고 막 이렇게 해갖고 다 붙어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가능성은 굉장히 작다.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가든지 위로 가든 어떻게 하든지 위로 갈 거예요. 그럼 지금 주식 비중 50% 놔뒀다가 금리 같은 부분에 대한 큰 문제가 발생을 하면 한국 시장만 이렇게 또 거꾸로 갈 수가 있어요. 금리 인상을 계속 안 해. 미국은 계속 금리 인상하고. 그래 금리 차가 벌어지면 한국 시장만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연기금 방어 들어오고 이제 부채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 이제 미리 집값이 좀 빠져주면 이제 빨리빨리 이제 최고 못 버티는 사람들이 조금 망하고 뭐하고 하게 되면 집값이 지금 미리 빠져주면 여기에서 마무리 된 다음에 이제 움직일 거예요. 이거는 만약 이렇게 빠졌다 움직이면은 이거는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포지션이 잘 안 나옵니다. 빠졌다 움직이면 바로 가버려요, 그냥.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다지고 움직이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갖고 진행이 될 수 있죠. 뭐 한 3년 이렇게 천천히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면 여기에서는 왜 이게 이렇게 갖고 바로 이렇게 가버릴까? 빠지면 왜 이렇게 바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이때 이미 뭐 개인 투자자고 뭐가 다 망했다고 다 떠난다고 시장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차트를 우리가 예상을 할 때는 항상 이 차트만 봐갖고는 답이 안 나와요. 무조건 가치 분석을 하고 지금 상황이 과거랑 보면 어떤 구간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야 돼. 지금 이 구간이랑 똑같은 구간인데 여기에서 변수가 생기려고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커지거나 한국 전쟁밖에 없다. 확률이 굉장히 낮겠죠. 그러면 이 안에서 여기에서 한 지금 지수보다 한 요 정도는 더 빠질 가능성이 높겠죠. 한 2250포인트까지 여기까지 열어둬야 되겠죠. 여기까지 안 올 가능성도 있고 여기에서 이제 놀겠죠. 이 구간이 이 구간 지금 구간이 이 구간이다. 지금 구간이 그래서 여기에서 무너지려면은 그 리스크가 없다 그러면 10% 20% 확률밖에 안 된다. 지금부터 무너질 확률 이렇게 뻗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근데 이때보다 더 많이 뻗을 가능성이 있다. 왜? 4차 산업이라. 4차 산업이 세상을 바꿀 게 이때 2007년도에 3차 산업혁명이 마무리되는 시기보다 훨씬 크고 넓다. 범위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로도 이제 알아봤고요.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시황을 이제 예측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살펴야 되느냐 이런 걸 봤어요. 자, 금리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당장은 어렵다. 금리를 당장 이렇게 맞춰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한국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확률이 어때요? 하방 확률이 높죠. 근데 경제가 너무 좋아서 횡보 가능성이 있다. 그럼 어때요? 주식 비중 줄이고 인버스 비중 섞어야죠. 확률이 높은 쪽에다가 베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왜 주식 비중을 왜 갖고 있냐? 그럼 다 팔아버리지. 이 예측이 틀리면 어떻게 해요? 이 예측이 틀리면 어떻게 해? 그리고 비중이 아예 하나도 없어버리면 운영을 못 하잖아. 계좌 운영을. 그래서 주식 비중을 항상 갖고 가는데 이 악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저런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자산 운영을 해야 된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받고있고요. 광고 시청 좀 부탁드립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토요일날 내일 생방합니다. 정보란 보시면 홈에 가셔서 정보란 보시면 아프리카TV 바로가기 있어요. 바로가기 이거 들어오시면 내일 오후 7시 부터 10시까지 좀 일찍 끝날 때도 많고요. 그러니까 오후 7시부터 생방을 시작합니다.
생방 시장. 그래서 생방에서는 요번에는 이제 종목들도 좀 봐드릴게요. 내가 사실 뭐 시장이 안 좋아서 당분간 종목 좀 안 봐드리고 했는데 요번에는 좀 종목도 내 기준에서 보는 거야. 내 기준에서. 그게 100%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종목들을 좀 봐드리고 포지션에 대한 또 앞으로 여기서 얘기를 안 했지만 제 생방에는 어차피 이제 들어오는 분들이 많이 없으니까 생방에는 자 주도주가 될 가능성 있는 그런 종목들 섹터분들 그 부분에 대한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